요즘 진짜 어딜 가나 이 사람 얘기밖에 안 하죠. 이담 아나운서. 네, 소녀시대. 윤하의 시대가 왔습니다. 대박 지금 뭐 안방극장을 정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 소녀시대 임윤하 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걸그룹 소녀시대로 2007년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윤하 시대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배우로서 눈부신 전성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드라마 폭군의 셰프의 주연이었죠. 어디 가나 너 폭쉐 봤어? 폭쉐 맨날 그래요. 그거 봤어? 폭군의 봤어? 네. 어제 봤어? 네. 임윤아 봤어?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을 저도 진짜 많이 받았는데 네. 이 드라마가요. 화제성은 물론이고요. 시청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순간 최고 시청률이 20%에 달할 와. 정도로 요즘에 그런 드라마 잘 없잖아요. 세상에. 게다가 지금 글로벌 OTT 순위까지 싹쓸이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주역이 되면서 정말 그야말로 배우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드라마에서 상대 배우 역을 한 배우가 이채민 배우인데요. 아하. 윤하 씨보다 10살이 어리대요. 어머나? 그런데 화면에는 진짜 어머. 네, 뭐 그래 보이지도 않죠. 어머, 진짜? 윤하 씨도 어머. 워낙 동안이니까요. 와. 한치의 어떤 그런 어색함이 없었다라는 그러니까요. 평가도 나오기도 와, 했습니다. 얼굴 크기 무엇? 대박 그러니까요. 사건 진짜. 지금 윤하 씨가 굉장히 뒤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이 샀어요. 똑같이 라인 똑같이 샀잖아요 지금. 와. 미모도 미모인데 이렇게 연기를 잘하다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보통 아이돌 출신 배우다라고 하면 약간의 선입견이 있기도 한데 이번에 정말 아이돌 출신 배우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배우다, 연기 잘하는 배우다라는 호칭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얼마나 화제가 되면요.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뭐 어디 기사 몇 줄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뭐 인터넷상에 윤하 씨 관련 영상이 막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지금. 예, 요즘에 그야말로 폭쉐를 스치기만 해도 조회수가 폭발한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주연이 윤하 씨니까 아하. 윤하 씨에 대해서 화제성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윤하 씨의 모습을 이렇게 편집한 짧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것까지도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4초 동안 3번 심쿵하게 만드는 장면 모음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하 씨 입장에서도 이 엄청난 화제성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네. 드라마 시청률도 점 회를 거듭하면서 팍팍팍 올라와가지고 네. 윤하 씨가 시청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눈 뜨면 드라마 시청률부터 확인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찾아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야. 요즘에 윤하 씨가 너무 유명해, 그 극중 캐릭터로 너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윤하 씨한테 윤하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극중 이름 연지영 씨 막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그래요? 거예요. 윤하 씨를 보자마자 또 대뜸 또 이 드라마 얘기부터 하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이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전예현 평론가님 저 드라마 보신 분들은 그 극 중에서 윤하 씨가 이 만들어내는 요리 그 작품도 작품이지만 요리할 때 그 표정에 다 몰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요리사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표정도 표정인데 이 작품에서 실제로 칼질을 누가 했느냐. 네. 저 요리하는 장면 누가 대역성겠죠. 아니라고 합니다. 네? 무려 95% 정도를 윤하 씨가 대역 없이 직접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나. 와. 근데 사실 이게 칼질 같은 거예요. 네. 평소에 안 하면 하기 어렵잖아요. 네. 윤하 씨가 1년 가까이 이 작품에 매달렸는데 어느 정도 정성을 기울였냐면 촬영 들어가기 3개월 전부터 전문 셰프에게 일단 요리를 배웠고요. 야. 요리학원 다니면서 칼질도 배우고 한식만이도 배우고 그러니까 와. 양식도 배우고 한식도 배우고 칼질도 배우고 세상에. 이러니까 95% 대역 없이 요리 연기를 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프로다 프로 진짜 그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요리 프로그램 하면 대장금이 있는데 그렇죠.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2의 대장금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아. 우리나라의 자랑 K-팝뿐만 아니라 K-푸드 열풍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윤하 씨가 이제 대장금을 보고 자란 세대이긴 한데 이 극본을 딱 받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장금처럼 요즘 시대에 이런 요리 관련 프로그램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겠다. 흥미로운 작품 만들어보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정성이 합쳐져서 시청률도 높고 연기도 호평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제 진짜 그 대장금 노래를 바꿔서 불러야겠어. 유나다 유나다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인기를 이 몰고 다니는데 사실 박주희 변호사님
드라마를 위해 쏟은 진짜 요리학원까지 다닐 정도로 이렇게 쏟은 정성, 아마 그걸 다 보상받나 봐요. 뭐 시청률이든 화제성이든. 네, 그런데 우리가 실력 있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하. 근데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항상 인기를 얻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결국 인성이 좀 밑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유나 씨 같은 경우는 연기도 잘하지만 이 인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미담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을 함께했던 한 배우는요, 유나 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촬영 내내 유나 씨의 아름다운 미모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네. 그보다 더 빛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나 씨에 대한 미담은 사실은 예전에도 나왔었어요. 지난 4월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나 씨에 대해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의 사비를 들여서 네. 유나 씨가 폭군의 셰프의 전 스태프들에게 마사지기를 선물을 했대요. 진짜요? 네. 근데 선물만 한 게 아니라 선물을 하면서 유나 씨가 직접 손편지를 썼대요. 와. 조금이나마 피로를 풀어가면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손편지도 아하. 남겼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유나 씨 미담은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또 예전에 있어요? 지난해 12월에 네. 트와이스의 모모 씨가 이 고깃집에서 스태프가 이제 고기를 먹다가 이 식사 중인 유나 씨를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나 씨가 결제를 몰래 하고 나갔다라고 그 시간 합니다. 갈걸. 진짜. 죄송해요. 뭐 제가 간다 해도 뭐 어떻게 결제해주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른 분들까지 챙기는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쁜데 박성배 변호사님 완벽. 유나 씨한테는 벽이 느껴진다. 완벽. 그런 진짜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가 큰 화제가 되면서 이런 미담들도 더 널리 알려지고 결국 유나 씨가 더 빛나는 모습인데 최근 폭군의 셰프 촬영 쫑파티 사진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네. 유나 씨가 의자 위에 올라섰는데 높이 서서는 마이크를 들고 환한 미소로 이야기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어나갑니다. 아마 자신의 나름대로 소감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보여줬던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모두에게 퍼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쫑파티 현장인가 봐요. 어머나. 그렇습니다. 사실 폭군의 셰프는 유나 씨에게 더욱 특별했을 작품입니다. 네. 오랜 기간 준비했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의미가 남달랐을 터인데 와. 유나 씨 스스로가 떠올리면 울컥하는 작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사실 저 상황에서 하재근 평론가님 나 폭군의 셰프 여주야 여주. 요즘부터 여주인공 줄여서 해야 하잖아요. 좀 MZ세대 따라해봤어요. 여주야 여주인공들 그럼 나보고 일어서서 뭐 하라 그래. 그럴 것 같은데 야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마이크 잡고 다 얘기하네요. 뭐 아무래도 히로인이기 때문에 네. 뭐 저기서 일어나서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일부 간혹가다 우리가 스타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일부 또 뭐 저런 자리에서도 좀 이렇게 뭐 무게 지키고 이제 뭐 남들한테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유나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렇게 나서서 자 네. 지금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의자 위에 분위기도 그렇죠. 띄우려고 와. 하고 스태프들한테 손편지 다 써서 또 야. 3천만 원 써서도 마사지기 돌리기도 하고 야. 이렇게 또 작품에도 열심히 임하고 또 분위기를 띄우려고 열심히 노력한 이런 모습이 정말 한류 스타의 어떤 귀감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스타인 것 같고 네. 이 아이돌로서도 세계 최고의 정점을 찍은 스타거든요. 네. 배우로서도 이번에 폭군의 셰프를 통해서 또 다른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멋진 작품 했으니까 이 잠깐 휴식 좀 취하고 또 다른 작품으로 또 우리에게 감동과 또 희망 또 그리고 즐거움 주시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즐거웠는데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네, 어제 저녁입니다. 이 전북 군산시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40대 여성의 시신이요. 충격적이게도 한 원룸의 김치냉장고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범인은 바로 피해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40대 남성인데요. 이 두 사람은 과거 직장에서 동료로 만났던 사이고요. 함께 회사를 그만둔 뒤에 세상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건 현장인가 봐요. 그 집인가 봐요. 지금. 네, 그런데 남성은 회사를 그만둔 뒤에 뚜렷한 직업 없이 주식 단타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세상에.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은 이 주식 투자 문제로 싸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화가 난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날이 작년 10월 20일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더욱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살해 시점이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해 10월 20일이다?
지금 그럼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지금 발견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사건을 은폐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법을 치밀하게 동원했는데 일단 시신을 숨기기 위해서 이 김치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자기가 쓰면서 그 피해자 본인 행세를 한 거예요. 유가족들한테 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른바 생활 반응을 계속 보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하면서 유가족들한테 메시지로 연락을 취해서 유가족들이 왜 통화를 안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네. 바쁘니까 연락하지 말아라. 어머나 세상에. 이런 얘기를 또 문자로 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로 네.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치밀한 행태를 또 어떻게 보였냐면 이 남성이 자기 명의로 계약한 빌라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네. 그 빌라에도 집주인한테 월세 30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집주인의 의심을 사전에 차단한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사건을 은폐하면서 범행 후에 피해 여성의 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사람을 들은 거예요. 이거 악마잖아요. 지금 이 당은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격적인데요. 또 충격적인 사실이 뭔데요, 하나 더 또?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남성 알고 보니까 2집 살림을 했습니다. 에? 이 여성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했는데요. 네. 피해 여성과. 그런데 이 남성은요. 또 다른 여성과 10년 동안 같이 살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와, 저 인간이에요 지금 저 인간? 그렇습니다. 경찰로 압송되는 저 인간이에요 진짜? 네, 저 사람이 동거를 하고 그 여성을 살해하고 또 은닉하는 1년 동안 내내 또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믿어지지가 않는 이야기인데요. 두 여성 모두 이 남성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 그리고요. 피해 여성 살해 후에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네. 같이 살던 또 다른 그 여성에게 어떤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탁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어제 정호경의 피해자의 가족께서 실종 의심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 관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를 하면서 통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피의자는 같이 사는 여성분을 통해서 피해자님처럼 1차 통화를 했지만은 실종 담당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를 대면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추궁을 하자 압박을 느낀 피의자가 범행 전모를 같이 사는 여성분에게 털어놓아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진짜 이 사람 맞습니까? 진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유족들을 농락했잖아요. 1년 동안이나 1년 가까이나 세상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받으러 나온 저 인간의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죽이셨어요? 선생님, 시신은 왜 숨기셨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냉장고까지 따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범행을 좀 계획을 하신 건가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저 몹쓸 인간의 모자 벗기고 마스크 다 벗기고 싶을 거 지금. 이 남성은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대상으로도 거론할 만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살인 사건은 사인을 정확히 밝혀서 범죄 혐의를 명백히 하고 양형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피해자 시신이 해동이 안 돼서 당분간 부검은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피의자는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피의자의 주장, 즉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범행 이후의 행적이 상당히 치밀해서 계획 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타 범죄를 숨기기 위한 목적은 없었는지 등도 두루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 악마 같은 인간의 범행 동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죄 그리고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건 없는지 반드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관련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담 아나운서 뭡니까? 네,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을 앓고 있다고 오늘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외교 일정에 동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주치의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박상민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가 밝힌 내용인데요. 네. 어제 저녁에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증을 호소해서 이제 관사를 방문했는데 신경학적 검진을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오른쪽 귀 속 돌의 이석 영향으로 생기는 이석증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석증 뭐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할 텐데요. 귀 안쪽에 이제 균형을 잡는 기관 안에 이제 돌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돌가루 같은 결정이 있는데 이게 떨어져서 이제 반고리관 쪽으로 들어가면 움직이지 않아도 계속 움직이는 듯한 증상이 있어서 굉장히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개를 숙이면 정말 세상이 빙빙 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 좀 동행하지 못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 주치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김혜경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하셔서 관저를 방문해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신경학적 검진을 실시한 결과 뇌신경이나 운동 기능이나 감각 이상, 손해 이상은 보이지 않으셨고 이후에 어지럼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 검사를 시행하여 오른쪽 귀 속 돌 이석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양성 발작성 취입성 현우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통은 이석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저런 상황이고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은 하재근 평론가님 이석증이라는 게 단박에 치료가 단기간에 치료가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주치의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떨어져 나온 돌을 제자리에 놓는 치료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일부 호전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증상이 남아서 약물 치료를 이제 했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치료했지만 여전히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며칠간은 안정을 취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네. 원래 이석증이 치료 이후에도 2, 3일 정도는 안정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래야겠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 여사는 오늘 계획된 일정을 불가피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물며 감기 걸려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푹 쉬어야 된다, 안정 취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석증은 이건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궁금증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전혜연 평론가님,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극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 기밀 사안인데 지금 영부인은 물론 공직의 자리는 아닙니다만 영부인은 그에 해당 건강 상태는 거기에 해당 안 되나 봐요. 예, 일단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많은 예전에 비공개 회의였던 부분도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투명성, 공개성을 통해서 국민들께 오해하실 만한 사안을 만들지 않겠고 국민들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명하게 밝힌다는 큰 흐름에서 같이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외교와 관련된 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배우자도 함께 참석하는 일정에 혹시라도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도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서 이런 오해를 줄이겠다. 추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언론 보도가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다가도 뭔가 몸에 이상 신호가 온다는 건 그동안 바쁘게 뭔가 보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잖아요. 김혜경 여사 어떤 일정을 보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뵙게 되어서 주님 바랍니다. 이제 한국의 음식 문화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최고의 주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한국에서 큰언니 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니까 진짜 바쁘게 움직였네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일단 지금은 푹 안정 취하시고 또 앞으로도 기운 차려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또 그런 역할 또 해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나,
뭐 난데없이 퀴즈가 왜 나왔을까요, 박성말 변호사님? 숨겨져 있던 변장의 고수가 나타났습니다. 아, 제아의 고수인데 네. 지금부터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테니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어허. 먼저 힌트부터 드리면 네. 모두가 다 아는 배우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이거 우리 옆집 아저씨 비슷한데? 누굴까요? 좀 어렵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안경 벗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죠. 이거 윗집 어르신인데 우리 윗집 어르신 같기도 하고 또 네. 앞 사진과 동일 인물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네. 사진을 보고 나이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마지막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마지막 사진 들어갑니다. 자, 오호. 이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세 장. 하재근 배우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도통 모르고 근데 세 장 다 봐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는 답을 알고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분간이 안 됩니다. 와, 근데 네. 저분이 바로 요즘에 변장의 귀재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신 파란 단발머리에 뻐드렁니 괴짜 편집자, 또 산발한 검버섯 노인, 주사위를 들고 있는 60대 전설의 딜러, 네. 이 캐릭터가 모두 네. 배우 박희순 씨가 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알겠다. 그렇습니다. 한 방송국의 드라마를 통해서 데뷔 35년 만에 가장 파격적인 변신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이외에도 빨간 머리와 개성 넘치는 스타일링을 하기도 하고 네. 또 곱슬머리의 재즈 가수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다. 와, 좀 전에 안경 쓴 건데. 박희순 씨가 저렇게 외형만 분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각각의 캐릭터마다 말투, 표정, 와. 행동까지 치밀하게 달리하면서 매번 새로운 인물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야, 네네. 그야말로 1인 몇 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개수가 너무 많아서 네. 1인 N역이라고 N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박휘순 아니에요. 박희순하고 다릅니다. 완전 다른 인물이에요. 박휘 아니에요. 우리 박주희 변호사 할 때 박희 그죠? 박주희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 박희순 배우인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극 중에서 하나의 캐릭터만 분장하기 마련인데 워낙 한 극에서 이 드라마에서 여러 분장을 하다 보니까 같이 촬영을 하는 스텝이나 감독들도 못 알아본대요. 그래서 한 번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이 촬영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스텝들이 저 할아버지 누구야?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박희순 배우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분장이 캐릭터마다 워낙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해서 한 캐릭터 같은 경우는 6시간 동안 분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진짜예요, 세상에. 근데 이제 박희순 씨는 이 자체를 좀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변화 과정이네요. 네. 그동안에 워낙 본인이 좀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거운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변신의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분장을 하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했는데요. 근데 박희순 씨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 안방극장 말고도 이 최근에 베니스 영화제 다녀왔습니다. 이 바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로 이제 박찬욱 감독과 함께 이제 베니스 영화제 그 영화에도 나와요? 네, 다녀온 건데요. 근데 박희순 씨 말로는요. 자신에게 가정이 있고 책임질 식구가 있어서 이제는 뭐든지 해야 된다. 못할 게 없다라는 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표현은 겸손하게 했지만 정말로 박희순 씨의 그 매력 역시 프로는 프로예요. 정말로 팔색조의 매력. 어떤 분장을 해도 그 연기를 소화해내는 그리고 그 특징을 잡아내는 팔색조의 매력도 앞으로 박희순 씨의 연기에 또 관심 있게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찌양씨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인기 먹방 유튜버. 뭐 인기라고 표현할 정도 약해요. 정말 대박 사건인데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네, 그러게 말입니다. 찌양 씨 먹방 유튜버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기가 정말 대박 사건이거든요. 그쵸. 구독자 수가요 무려 1,250만 명입니다. 와. 보통요 구독자 수 많으면 뭐 골드 버튼 받는다 이런 얘기 그쵸, 하잖아요. 찌양 씨는요 1,000만 명이 넘어서 다이아 버튼을 받았대요. 그런 버튼도 있어요? 버튼도 있어요. 저희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네. 그런 버튼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와. 그런데 최근에 찌양 씨가요 일상을 공개하는 이제 TV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네. 있는데 그 영상을 올리니까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대체 안경을 왜 그렇게 쓰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잘 보시면요 지금 안경 굉장히 코끝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보시는 안경 사진도. 근데 영상에서 내내 이제 안경이 코끝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 안경을 왜 그렇게 쓰냐. 저게 귀마개가 아니라 그
코마개 아니냐, 너무 밑에 내려가서 코를 막아서 저게 코마개 아니냐, 뭐 이런 댓글까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일부러 귀여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귀여워 했다는데, 보이긴 해, 진짜. 네, 귀엽긴 한데 노린 게 아니라 평소에 늘 저렇게 귀여우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동그란 안경을 10여 년이 넘게 써왔다는데 왜 저렇게 이제 안경이 이렇게 내려갔느냐라고 네.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찌양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해명 영상을 올렸는데요.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안경 알이 두꺼워서 안경 자체가 무거워서 계속 내려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안경이 보통 안경을 여러 용도로 쓰지만 뭐 멋으로 쓸 수도 있고 하잖아요. 또는 이 안경 알도 없는 안경도 쓰잖아요. 멋으로. 그런데 지금 안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 눈에 대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력이 이랬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에서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불치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불치병을 얘기했어요, 또? 제가 막막 근데 라식 왜 안 하냐 엄청 편한데 제가 못합니다. 그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나중에 실명될 수도 있어요. 어머나? 전혜연 평론가님, 저희가 뭘 들은 거예요? 지금 나중에 실명될 수도 있어요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웃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체 어떤 상황이에요? 예, 찌양 씨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망막색소 변성증은 사실은 굉장히 희귀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5,0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게 눈에 빛이 들어오면 망막에서 전기 실온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망막에 색소가 비정상적으로 쌓여서 기능이 소실되는 일종의 유전성 질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찌양 씨 웃고는 있지만 나 라식 수술 못해요. 망막색소 변성증이 있어서 나중에 실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팬들이 좀 안타까워하면서 건강과 또 잘 치유되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렇게 물론 이제 많은 또 구독자분들, 팬분들을 위해서 밝은 모습을 억지로 보여주는 그 의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 앞으로 그러면 이제 당장 드는 생각이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이 그럼 앞으로 찌양 씨의 먹방 못 보는 거 일단 그런 걱정부터 앞설 거 아니에요. 이거 완치나 치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아까 찌양 씨가 불치병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뭐 당장 진짜 글자 그대로 실명이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진행이 점점점 안 좋게 진행될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 이 똑같은 망막색소 변성증이 배우 송승환 씨가 시력을 많이 잃었다고 이야기. 최근에 그런 걸 저희가 뉴스파이터 해드렸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100% 이런 건 아닌데 눈앞에 한 30cm 정도만 형차만 식별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문자도 바로 한 글자씩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글자 한 그렇죠? 글자씩. 네. 송승환 씨가 바로 망막색소 변성증입니다. 같은 병이에요. 네. 그리고 실명한 연예인도 있는데 틴틴파이브로 활동했던 개그맨 이동우 씨가 네네. 2004년에 망막색소 변성증을 진단을 받았고 점차 시력이 사라져서 2010년에 실명이 됐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이 찌양 씨가 시청자들한테 너무 좀 이렇게 어두운 마음을 안겨드리기 싫어서 그러니까요. 좀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너무 가슴 아프고 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찌양 씨, 왜냐면 본인이 밝은 모습 보이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밝은 상태,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찌양 씨 응원하는 마음을 뭔가 이 응원하는 마음이 다 모이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꼭 그런 마음으로 찌양 씨 응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찌양 씨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 목적지가 마포대교. 물론 마포대교 갈 수 있는데 이담하는 마포대교라고는 안 하고 마포대교 인근에 어디 식당 보통 이렇게 하는데 마포대교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리 위로 그죠? 목적지를 설정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시 뭐 불꽃놀이 했으니까 불꽃놀이 보려고 가는 건가 할 텐데 이건 불꽃놀이 하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왠지 마포대교를 목적지로 설정한 게 좀 느낌이 쌀 수도 있잖아요. 네. 도대체 왜 목적지가 마포대교였는지
그 택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상황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네. 손님, 네. 오늘은 제가 요금 안 받고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집으로 가세요. 네? 무슨 말씀? 지금 저희도 약간 어안이 벙벙하죠. 왜냐하면 택시 기사님께서 요금을 제대로 받으셔도 모자랄 판인데 손님, 저 오늘 요금 안 받을게요. 댁으로 모셔드릴게요. 지금 손님도 박주희 변호사님 어안이 벙벙해서 왜 그러시는데요? 되묻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뭔가를 좀 오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오해할 만한 이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 밤늦게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가 마포대교라고 하니까 혹시나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마포대교로 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용기를 내서 이 승객에게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다 이렇게 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승객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네, 무슨 말씀인가요? 이렇게 되묻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예현 평론가님 혹시 지금 승객이 어안이 벙벙한 게 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혹시 요즘 애플리케이션은 뭘 불렀는데 다른 차를 혹시 깜빡하고 탄 거예요? 지금 왜 저런 상황이 빚어진 거예요? 오해가? 우리가 앱으로 택시나 이런 걸 예약하다 보면 가끔 헷갈리는 경우 있죠. 저도 딱 탔는데 MBN 하는데 그쪽에서 무슨 말이세요? 여의도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잘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택시 기사분과 손님 간의 대화가 일반적이진 않았죠. 왜냐 택시 기사분이 돈 안 받고 요금 안 받고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네. 마포대교 가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마포대교요? 이게 주소가 잘못 찍혔나 봐요. 제가 근처에 술집으로 한다는 게 저한테는 목적지가 마포대교라서 혹시나 하고 아니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이제야 지금 조금 이해돼. 아마 그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앱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박상무 변호사님 출발지 입력하고 도착지 입력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걸 잘못 누르셨나 봐요, 지금. 알고 보니 이 청년 승객이 근처 술집에 가려고 했는데 택시 호출 앱에서 목적지를 잘못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사정을 듣고 오해가 풀린 택시기사 다행이라면서 안도했고 승객이 절대 아니라고 하자 그제야 웃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건지 말투에서 인품이 느껴진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불상사가 아니다 보니 위트를 던진 누리꾼도 있었는데 뭘까요? 술집 이름이 마포대교였나? 그러니까 지금 따뜻한 소식을 들은 김에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유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거고 저 택시 기사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방곡곡 서울 구석구석에서 손님을 태우시고 밝은 모습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저 기사님 오늘도 힘내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또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살충제는 탔지만 살인미수는 아니다? 전예현 평론가 이거 무슨 알듯 모를 듯한 해괴한 제목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살인미수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사실 이 사연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이게? 지난 3월 28일 구리시의 한 한의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한 여성 간호조무사 40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그런데 동료인 50대 간호조무사가 피해자의 커피에 살충제를 탔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잠시 자리를 비웠던 이 40대 간호조무사 10분 정도 뒤에 들어왔다가 커피를 마셨는데 맛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일단 마시다가 중단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살충제는 우리가 특히 여름철 같은데 모기, 바퀴 이런 거 뿌리면
벌레들도 죽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지금 사람 마실 커피에 탔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건데 지금 이 그 간호조무사가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동료가 나를 가르치려고 핀잔 주고 관여한다고 해서 그래서 평소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날도 업무 문제로 다투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만 건데 살충제는 한의원에 벌레 퇴치용으로 보관 중인 농사용 살충제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저걸 사람이 이제 과량 노출 시에는 그것도 농사용? 농사용입니다. 저걸 사람이 이제 과량 노출 시에는 점막 자극, 오심, 구토, 무호흡, 감각 이상, 심기항진 등의 이제 그 증상이 야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저 커피를 다행히 끝까지 마시지 않고 중간에 딱 중단을 했는데 네. 피해자의 경우에는 치료일수 미상의 위장장애와 함께 불안 장애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세상에. 50대 간호조무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 즉 재판에 넘겨졌다는 건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에 제목에 근데 살인 미수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살인 미수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저희가 왜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간호조무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살인의 의도가 아니라 배탈이 나게 하려고 살충제를 커피에 탔다고 주장하고 있고 살충제도 오래전에 가져다 준 것으로 범행을 위해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살충제의 효과를 검색한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살인의 고의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인데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 실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어떤 죄든 인정되어야 할 상황이죠. 대신에 특수상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판사님들의 뭐 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판사님들의 뭔가 이유가 판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 이유 중에 판시 이유 중에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거 지목하실 것 같은데 살충제 효과를 검색한 것도 확인되지 않고 아니 그러면 제가 정말 비유하기가 정말 조금 혐오스럽긴 합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사람의 흉기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때 검색 안 했다고 해서 사람의 목숨을 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면 그건 살인미수죄가 안 되겠네요. 지금 이런 논리라면 판결문 중에서 유죄 판결문은 비교적 간단한 반면에 무죄 판결문은 무죄 이유를 상당히 상세하게 설치하기 마련입니다. 무죄의 심증이 굳어지게 될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쓸 때 모든 이유를 다 인용하기 마련인데 주된 이유도 설치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 이유가 되지 못할 만한 사유도 넣기 마련입니다. 이 중에 살충제 효과를 검색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특정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에 대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모두 성립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관적 요소는 살인의 고의라고 할 수 있고 객관적 요소는 살충제의 치사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핵심은 네. 살충제의 치사량입니다. 살충제의 치사량만 인정된다면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을 고려할 때 주관적 요소도 사실상 자동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검사가 추가 입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박주희 변호사님 보실 때는 한 30초 드릴게요. 항소, 이 피해자가 항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검찰에는 분명히 항소를 하겠죠. 근데 네. 검찰에서 항소를 했을 때 과연 죄명을 변경할 정도에 이를 건가라고 했는데 아까 치사량 말씀해 주셨는데 판사는 생수병 뚜껑의 3분의 1 정도만 되는 이 살충제를 넣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치사량이 없고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가해자가 의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서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과연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이 판결은 내렸겠지만 과연 항소심까지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